자, 이번 강의는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D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CD롬은 OD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하죠. ODD라는 얘기를 많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죠. 이것도 보조기억 장치.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CD나 DVD 등의 광학 디스크를 읽거나 쓰는 장치를 우리가 DVD라고 얘기한다. 이게 CD롬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ODD는 지금 현재 뭐 잘 안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컴퓨터 조립에서는 이건 기본 장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매장에 조립을 하게 되면 ODD는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달아야 된다. 왜냐면 프린터를 사거나 뭐 사면 이 CD가 안에 들어있어요. CD가. 예, 컴퓨터를 아시는 분이라면 안 해도 되겠지만은 보통 컴퓨터를 모르는 초보자들이라 그러면 뭐 프린터를 사갖고 왔다. 또 뭘 또 사갖고 왔다 그러면은 이 CD가 들어있는데 이 CD가 없다 보니까 이 CD를 인스톨을 못해요. 그죠? CD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이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CD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간혹 전화해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 이거 인터넷 사는데 왜 이거 안 달아서 이 사람들이 이거 팔았지 이거? 이 사람들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CD롬을 안 쓰는 추세다 보니까 ODD를 장착을 안 해서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거 가격이 비싼 장비가 아니거든요. 달아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근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건 100% 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프린터를 샀는데 CD를 설치 못한다 그러면 전화가 분명히 옵니다. 이거 해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웹사이트 받으라. 아니 CD가 있으면 이거 누군데 해결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서로 가서 소비자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 DVD에다가 애들 숙제로 해줘야 되는데 DVD를 가져오라는데 자기 컴퓨터 안 달려있다. 이거 사양의 매장으로 가지고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를 팔거나 조립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가는 장비잖아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뺀다?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장비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간혹 이 DVD 써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쓰는 편이거든요. 뭐 소비자가 왔는데 사진 데이터를 USB를 안 갖고 왔습니다. 저 사진을 좀 죄송하지만 용량이 많이 안 되는 건데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그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없으면 못하잖아. 어디다 기록할 겁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USB를 사십시오. 그것도 그렇고 서비스단에서 CD 하나 구워주면 소비자는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조립할 때는 이 CD롬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한다. 그런 생각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얼마 되겠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우리가 조립 PC를 구매할 때 반드시 파워 서플라이는 CPU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PSU,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게 PSU.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지금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에 보면 이 많은 반도체들이 붙어 있어요. 이 반도체들은 뭐냐면 항상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 항상 일정한 밥을 먹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전격 전압을 걸어줘야 얘가 동작을 원활히 하는 거예요. 그죠? 전격 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장치들이 정상 동작을 위해서 걸어줘야 될 기본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전격 파워를 쓰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겁니다. 전격 파워. 자, 여기 보면 이게 600W짜리 파워예요. 전격 파워는 아닌 것은 얘가 효율이 40% 밖에 안 나옵니다. 40%. 역률이 40%라는 얘기는 뭐냐? 240W, 6424, 240W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 600W인데? 얘가 전격 파워냐? 아닌데? 이론상 600W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격 파워 아닌 것은. 그죠? 왜 그러냐면은 파워라는 PSU는, 그죠? PSU라는 파워 장치는 교류 전원, 가정용 전원, AC 교류 220V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정류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죠? 여기서 직류를 만들어서, 그죠? 여기 컴퓨터에 공급을 하는 그런 장치예요.
이 반도체 소자들은 이 직류를 원하는 거지 교류라는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교류에선 동작이 안 돼요. 이 반도체 칩들은 전부 다 이 직류를 원하는 거죠. 쉽게 초보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건전지 같은 거, 건전지 직류라는 얘기인 거죠. 교류는 그죠? 1초 동안에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수십 번, 60번이 바뀌는 이런 교류 파형이지만 직류는 시간과 크기에 따라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이게 일정한 전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방향.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변하는 우리가 가정용 전기는 이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라든가 이런 TV라든가 이런 반도체들은 얘를 못 써요. 얘를 인식을 안 합니다. 직류만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류 과정을 거치면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더라도 얘를 이 안에 이 부품들 거치게 되면 무효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효전력. 낭비되는 전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류관을 거치면서 소비되다 보니까 얘가 그죠? 무효전력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전격파 아닌 것은 효율이 40%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600W에 40%니까 그죠? 240W 빼기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고해상도의 그래픽 카드 그죠? CPU 공급해주면 처음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게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쉽게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격 파워를 써라. 전격 파워는 뭐냐면 공인 인증기관에서 이 파워 제조 의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자 로드기에다가 이 파워를 걸어가지고 얘가 출력이 얼마까지 나오느냐를 검증을 해요. 그래서 나오면 얘가 80%라는 80이나 85%라는 인증 마크를 붙여줍니다. 이게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전격 파워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600W에 80%라는 인증을 받았다. 전격이다. 그러면 얘 480W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냐? 모든 컴퓨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준다. 아까 그래픽 카드에 보면 그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조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얘가 GPU가 전력이 많이 먹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전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높은 전력을 얘가 요구하는 거예요. 난 밥을 많이 줘야 동작을 해. 근데 이런 전격절 파워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딸리다 보니까 그죠? 갑자기 뭐 컴퓨터가 다운된다든가 오류가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겠죠. 그래서 전격 파워를 써야 된다. 그래서 파워를 공급할 때는 최대한도 600W 이상을 쓰는데 공인인증기관을 통과한 이런 제품 80 플러스나 85 플러스 인증 마크가 있는 이런 제품을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이거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뭐냐 브랜드 있는 제품을 좀 써야 된다. 브랜드 제품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M사 제품이라든가 뭐 S사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 가격이 비싸요. 이 80 보통 이 80 플러스가 인증 안 돼 있는 제품들은 보통 뻥파워라고 얘기를 하죠. 막파워 내지는 뻥파워, 뻥친다 그래갖고 막파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권장은 아닙니다. 원래 뻥파워 막파워는 법상으로 못 팔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전에서 이만큼 보내는 전기를 얘가 낭비해갖고 이만큼까지 못 쓴다 그러면 그죠? 발전을 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격 파워는 이 안에 PFC라는 그죠? 파워 팩터 콜렉션이라는 구역 역률 보상 회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효 전력을 얘가 그죠? 유효 전력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효율이 8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회로가 뻥 파워는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겁니다. 이 뭐 전자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뭐 PFC가 뭐라는 얘기 어쨌든 간에 그죠? 이 무효 낭비되는 전력을 얘를 유효 전력을 바꿔서 주는 회로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공인인증기관에서 그죠? 이 인증 마크를 붙여준 제품은 그만큼의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라는 얘기죠.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ATX 파워가 있고, 마이크로 ATX 파워가 있고, TFX 파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쓰는 캐스가 일반형 캐스냐, 아니면 슬림형 캐스냐, 초슬림형 캐스냐에 따라서 이 파워가 달라지죠. 슬림 캐스에 이런 일반 ATX 파워는 안 들어가겠죠. 크기가. 쓰는 거에 따라서 좀 틀리다. 그럼 파워 서플라이 구매 포인트는 뭐 브랜드 제품을 써라. 600W 이상 제품을 써라. 왜? 컴퓨터에 안정적인 어떤 전력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우리도 하루에 밥을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반 공기를 먹으면 어떻게 힘이 없겠죠. 똑같습니다. 공인 인증을 통과한 이런 제품을 인증 마커가 있는 이런 제품을 써라 하는 것이 파워 서플라이 구매 포인트입니다. 근데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도 매장을 찾아서 하면 전격 파워 이런 거 한 10만원짜리 써있나 깜짝 놀래요. 아저씨 무슨 얘기를 해요. 아유 파워를 이렇게 왜 비싼 거 왜 씁니까? 이거는 이제 컴퓨터라는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그러면 전격 파워 쓰는 것들이 거의 없죠. 왜냐면 원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식시켰으면 아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그 부품에 대해서 또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워낙 많다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전격 파워를 써야 되는지, 왜 뻥파워를 써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메인보드를 브랜드 제품을 쓰라는 건지를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매 포인트는 이런 거 갖고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컴퓨터 이제 부품을 구매하실 때 나름대로 어떤 그 구매 포인트가 머리에 좀 각인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워 규격을 보면요, 보통 세 가지 규격이 있어요. 요거 말고도 한 가지 규격이 CFX 파워라는 거 있는데 그건 지금 안 쓰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빅 타워라든가 미니 타워에 보면 보통 이렇게 큰 파워가 들어가죠. 이걸 ATX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슬링 캐스에 들어가는 건 좀 파워가 좀 조금해요. 얇다라고. 이런 건 마이크로 ATX 파워. 보통 우리가 미니 파워 말하는데 원칙적인 명칭은 마이크로 ATX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걸 미니 파워라고 얘기하죠. 미니 파워. 이거 아니고 그냥 파워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미니 파워 얘기하는데 원래 명칭은 ATX 파워, 마이크로 ATX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길다랗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삼성 슬림 PC 같은 경우는 이 길다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걸 TFX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를 구매할 때도 TFX 파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파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파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해서 갔을 때 이게 없다 그러면 또 딴 데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매장에 만약에 파워가 나갔다고 본인이 판정을 한다면 TFX 파워 주세요, 마이크로 ATX 파워 주세요, ATX 파워 주세요, 또 몇 와트짜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500와트짜리 있어요, 600와트짜리 있어요, 또 하나 붙는 게 뭐 있어요, 80 플러스 제품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격하면 이 80 플러스를 붙이지 않아도 막 정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으니까 80 플러스 인증받은 제품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케이스를 갖고 요즘은 많이 노네요.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막 현란한 거 막 그냥 막 불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것들, 이게 뭐냐면 이게 자동차 튜닝하고 같아요. 자동차가 마디즈라도 거기다 튜닝 엄청 몇백만 원 들여 하는 사람 있죠. 사실은 그건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불빛이 나오면 있잖아요, 밤에 굉장히 눈의 현란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참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데, 뭐 그 사람의 선호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옛날엔 이 슬림 파워 썼어요. 요즘 슬림 파워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고사양 게임, 고해상도의 어떤 동영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견뎠어요. 요즘은 모든 게 3D 그래픽이 아주 화질이 높고, 그죠? 게임도 아주 화질이 높고 많은 고해상도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열이 발열이 해서 안에 열 식혀주는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이 슬림캐스는 제가 볼 땐 권장을 안 합니다. 빅타워 내지는 미니타워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공간이 충분하고 여기 지금 보면 12mm 이 팬들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열을 빨리빨리 식혀주죠. 컴퓨터의 고장 원인은 먼지와, 그죠? 열로 인한 고장이 60%를 점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컴퓨터는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반도체 소자로. 반도체는 부성저항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성저항. 즉,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급격히 많이 흐르는 걸 쓰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 불이나 이런 것들은 정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저항도 올라가지만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급격히 감소해요. 저항이라는 것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죠. 이것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류가 무지하게 많이 흘러요. 전류가 무지하게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도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결론은 뭐냐? 쿨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 전자장비가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자들이 그 채굴기를 몇백 대 놓고 그래픽카드가 채굴기가 6개씩 들어가는데 열이 들어가면 이거 완전 열대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쿨링 시스템을 무지하게 에어컨 몇 개 틀고 난리 나죠. 바로 이 반도체 이런 부성저항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성저항이라는 거.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급격히 감소하는 게 반도체 특성이에요.
저항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없으니까 전류는 최대로 흐르겠죠.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하니까 열이 더 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을 식혀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쿨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이게 멈춰있다? 그래픽카드 멈춰있다? 어느 날 뜯어봤더니 화면이 꺼맣게 뜯어봤더니 그래픽카드 핀이 안 돌고 있어. GPU가 열을 받아서 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반도체의 부성저항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 모르셔도 되고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빅타워 케이스 보면 아주 널널하죠, 그죠? 그래서 장착되는 베이도 많고, 그죠? 공간이 널널해요. 이 카드가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요즘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잘못 쓰면 걸려서 이 케이스 못 써요. 그러니까 케이스 구매할 때는 뭐냐면, 내가 GTX 1060, 어디 메이커 거 쓰는데, 이 케이스는 그 카드가 제대로 들어갑니까? 그걸 써야 돼요. 저도 한번 저 케이스를 조립하는데, 이 카드가 여기 걸려버리더라고, 여기에. 여기 걸려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조해가지고 그냥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긴 카드가 다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지만, 케이스를. 그래서, 케이스 구매할 때는, 미니 타워보다는 빅 타워를 좀 여러분들 써라. 왜냐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열도 잘 식혀주잖아요. 컴퓨터 수명이 연장되는 거라고 봐야죠. 컴퓨터의 고장은 열과 먼지로 인한 고장이 많다.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 구매할 때 포인트는 뭐? 그래픽 카드가 이런 게 긴 카드도 여기 장착이 되는 케이스입니까? 그걸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 아니면 이 반품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게임용 그래픽 카드, 디자인용 그래픽 카드는 요즘 대체로 길이가 길어요.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케이스도 뭐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고, 가능한 뭐 또 요즘 뭐 비싼 케이스들이 많아요.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알루미늄은 뭐냐면 열전도가 좋기 때문에 아주 방열이 잘 되죠. 근데 가격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도 케이스를 지금 한 30만원짜리 이상 쓰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케이스를. 확실히 방열 효과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매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을 쓸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립 방법을 한번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셨으면 메인보드 소켓을 뜯어요. 이렇게 소켓을 뜯습니다. 커버를 벗겨내면 저렇게 장착되는 데가 보이는데, 여기 이 노치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노치, 이거 거꾸로 껴가지고 이 핀 다 휘어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치 부분을 여기 이 노치 있죠, 여기 홈에다 맞게끔 끼셔야 되는 겁니다. 저걸 반대로 껴가지고 조립하는 왔는데 거꾸로 껴가 핀이 다 구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수리를 못 해줬습니다. 반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끼습니다. 이렇게 잘 조심해서 껴야지 이게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메모리죠, DDR4 메모리죠. 자, 요게 듀얼 채널 지원되는 거예요. 색깔별로. 여기 딤1, 딤2, 이게 딤3, 딤4입니다 1에다 먼저 꽂아야 되겠죠. 8기가예요 8기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6기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8기가가 지금 꽂은 거야. 일단은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8기가 하나 더 끼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듀얼 채널로 동작되겠죠. 현재 하나 꽂았으니까 이 싱글 채널 동작되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얼마큼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자, 쿨러입니다. 자, 쿨러를 갖다 장착을 하는데, 자, 요게 지금 여기에 요 CPU 팬이라는 데 꽂아야 돼요. 시스템 팬에 꽂으면 얘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CPU 팬 여기다 반드시 꽂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시스템 팬에다 꽂아가지고, 얘 보조 팬에다 꽂아가지고 얘가 안 돌아간다고 뭐 계속 돌아간다 뭐 어떤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 CPU 팬에 꽂아야 되는 거죠. 이다가. 자, 그래서 이걸 꽂을 때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예, 딱 꽂으면 딱 소리가 납니다. 대각선으로 여기 꽂고 여기 대각선으로. 자, 이제 케이블, CPU 팬 케이블을 약간 이게 손으로 돌려서 꼬여주세요. 이렇게. 자, 꼬여줍니다. 자, 팬에 꽂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하면. 예. 나중에 메모리에 더 꽂을 거예요. 자, 이건 백패널이죠? 메인보드 백패널. 자, 안에 장착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꽉 끼면은 톡 소리 나면서 들어가죠. 자, 요렇게 보면 이제 딱 꽂아졌죠. 이렇게. 이걸 또 반대로 꽂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키보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위치를 판정해서 잘 하시고, 메인보드에 이제 나사 있는 부분에다가 메인보드를 살짝 올려주죠. 힘있게 밀어주면 메인보드 이쪽에 이 패턴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나사에 긁혀서. 그러니까 조심해서 안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장착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한쪽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자, 이제 나사를 조여줘야 되겠죠. 나사도 헐겁게 조이지 마시고요. 이제 캐스를 세워야 되니까 이제 나사를 가능한 좀 단단하게 결합해 주는 게 좋겠죠. 나사 꽂는 데가 지금 6군데 정도 되죠.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 메인보드에 장착을 할 때 나사 결합이 잘 맞출 때 이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뒤에 패턴들이 손상이 되면 컴퓨터 부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애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SSD예요. 자, SSD 보면 여기 위에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SSD를 장착을 하고요. 여기 이제 베이들이 3.5베이가 이렇게 있어요. 2.5베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2.5베이를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해갖고 여기다 SSD를 장착을 해서 3.5베이에다가 지금 이게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사는 이제 조여줘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게. 여기 이제 SSD 장착입니다. 자, 하드죠. 요거는 이제 SSD가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별도 데이터 저장해서 보통 1테라를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나사 결합해 주시고요. 나사도 결합할 때 느슨하게 조립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꽉 조이면 나중에 풀리게 하니까 드라이버로 이렇게 체결하실 때 어느 정도 꽉 됐다 싶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CD롬이에요. ODD라고 얘기죠.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버, 광학 드라이버인데 이걸 거의 장착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가격 얼마 안 되니까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해가지고 나사 결합을 이렇게 하시고요. 나사를 보통 이게 2군데,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2개, 옆에 2개만 하면 돼요. 다 4개까지 박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꽉 조여줍니다. 이 파워죠. 자, 이건 80% 인정받았죠? 자, 이건 브랜드 파워입니다. 자, 이 80% 인증받은 파워입니다. 이게 600W 짜리에요. 80% 돼있죠? 요 마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게임용으로 하는 거예요. 오버워치 게임용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고급 제품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 체계됐다 그러면, 이제, 자, 메인보드에 파워 커넥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24핀 파워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자, 이걸 느슨하게 하는데, 꽉 누르면 쏙 들어가요. 이게 약간 헐겁게 졸업하면 접촉 불량이 생겨서 이게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조, 요거는 뭐냐면 보조 케이블이죠. CPU 전원이라고 해요. 보통 8핀 케이블 꽂고요. 자, 이건 시스템 펜이에요. 요 펜, 여기 들어가는 펜이니까 요 메인보드에 오면 이 CPU 펜이라 시스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 펜에 요걸 꽂습니다. 예, 케이블 정리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왜냐면 통풍을 위해서 보통 뭐 요즘 인터넷 수집하면은 그 케이스 뒤로다가 막 빼갖고 하는데 나중에 AS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앞쪽에다가 케이블을 저렇게 케이블링을 해서 좀 적당하게, 왜냐면 요즘은 이제 12mm 20mm 펜 같은 달려있기 때문에 통풍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케이블들은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묶어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AS 뭐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좀 뒤로 하면 깔끔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냥 안에다가 해야 바로 뚜껑 열고 여러분들이 뭐 케이블 뽑아 쓰든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 앞에 연결하는 거, 파워 버튼, 리셋 버튼, 그 다음에 파워 LED, 리셋 LED 이런 부분들을 결합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커넥터를 다 맞게끔 다 끼는 겁니다. 자, USB 케이블, 저 오디오 케이블, 그 위치에 맞게끔 거기 저 메인보드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디오, USB. 예, 그래서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쭉 꽂습니다. 자, USB 케이블을 앞에 프론트 패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USB 꽂게끔 케이블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을 최대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SATA 케이블이죠. SATA 케이블은 SATA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1에다가는 보통 하드를 연결하고요. 뭐 2, 3나 4는 보통 CD롬을 꽂고, 그 다음에 SATA 1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통 해줍니다. 표시가 돼 있죠. 요 부분에 보통 보면 SATA 1, 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 부분에다 꽂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이 다치지 않게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SSD에다가 SATA 케이블 연결하고, 요거는 이제 SSD가 M.2 SATA가 아니고요. SSD 저 SATA 3 방식 SSD예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여기 M.2 SATA라고 꽂는 방법이, 꽂는 슬롯이 메인보드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기 위해서 백 패널을 분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살살살짝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 기스나면 이제 메인보드 기스나면 안 되니까 살살살 해서 보통 뜯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겠죠. 장착할 때도 좀 조심해서, 그래서 또 꽂고 놔서 조이시고요. 이 케이블은 나중에 깔끔하게 여러분 정리하면 돼. 일단 할 거 연결할 거 대충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죠. 놔서 조여 주시고요. 여기 이제 보조 전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좀 보조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성능이 좋은 CPU고, 요 보조 전원이 안 들어가는 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가능한 이제 보조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이것도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겠죠. 이게 넣습니다. 자, 이제 다 케이블 연결 다 연결했어요. 지금 마지막 할 건 뭐죠? 이제 케이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다가 다 정리를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진 게 없나 이렇게 다 살펴보고요. 눈으로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연결해야 되겠죠. 다 연결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체에다가 전원 케이블, 마우스 키보드 꽂고, 그 다음에 요 모니터 케이블을 꽂고 나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죠. 보통 메인보드에 따라서 보통 뭐 F12로 하는 게 있고 델 키로 하는 게 있고 CMOS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USB가 장착된 USB에 OS가 탑재된 USB를 낀 거예요. 그래서 F12로 놓으면은 부트 시퀀스라 그래가지고 내가 부팅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USB를 꼈으니까 그거하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USB에 읽어가지고 이제 운영체 설치하는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팅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죠. 운영체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나 그래픽 카드를 사게 되면 그 안에 그 드라이버 CD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CD롬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장착을 해서 CD롬으로 드라이버를 윈도우에 세팅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 깔았어요. 운영체제 다 깔았다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메인보드 드라이버, 칩셋, 그 다음 랜, 사운드 이런 것들 다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버 설치를 합니다. 이런 거는 뭐 따라서 여러분 설치하면 되시니까 어려운 점은 없겠죠.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면요, 이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물음표 느낌표가 있다고 그랬죠.
다 깔끔하게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래픽 드라이버는 아직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기본 드라이버로 지금 설치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럼 그래픽 카드 제조사에서 제공한 드라이버 CD를 넣고 이제 드라이버만 깔면 되겠죠. 자, 드라이버를 다 깔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뭐 한글, 오피스 필요한 소프트웨어 깔면 이제 내 컴퓨터는 이제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자, 드라이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건 빼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하고 그래픽 엔진 요것만 깔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안 깔아도 되겠죠. 그래서 쭉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그래픽 카드까지 깔끔하게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1060 드라이버 설치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설치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기본, 그 다음에 소자, 그 다음에 구매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설치, 조립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구매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조립을 잘 하셔서 아무 문제 없도록 조립하시는 게 제일 관건이겠죠.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